네, 양회가 끝나고 중화권 증시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그 전만큼의 강세를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중화권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의 후폭풍이 글로벌 증시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또 중국과 홍콩은 그렇게까지는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여전히 방향성에 대한 불안감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조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여전히 상승 방향성은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난 짧게는 3년, 네. 길게 놓고 보면 한 2, 3년을 나홀로 장세.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 세계 미국 투자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웬만하면 다 미국 주식 다 들고 있죠. 맞아요. 예.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소확개미 분들은 2월 달에도 계속 좀 미국 주식 많이 사셨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미국에 다 쏠려 있다는 현상이죠. 결론적으로는 거꾸로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다른 곳을 찾게 될 것이고 네. 그것이 결국은 지금 연초 이후에 그림이 많이 바뀐 게 유럽과 중국의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둘이 유로존 안에서도 이제 1등이 결국은 독일이고 지금 당연히 중국 이 두 군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승률을 많이 키워왔고요. 1, 2등 다 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좀 US 달러 기준으로 대략 한 18% 연초 이후에 대략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저희 소위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네. 보통 그걸 우리가 RSI라고 해서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대략 70이 넘어가면은 과매수 구간,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데 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미국이 좀 지난주 한 주 동안 특별히 좀 조정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것이 영향을 주면서 유럽과 중국이 동시에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 지금 차트가 네. 열렸네요. 그러면 왼쪽은 독일이고 오른쪽은 홍콩 항생 지수인데 네. 제가 밑에 보면 RSI 지수에 동글뱅이를 다 쳐놨잖아요. 그러네요. 저기가 이제 다 70이 넘는 구간들입니다. 네. 저 넘는 구간대마다 확실히 변곡점들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꼭 70이 넘는다고 주가가 무조건 다 빠지는 건 아니고 네. 적어도 그러니까 소위 기간 조정을 받든 가격 조정을 받든 어쨌든 조정이 올 수 있는데 네. 그런 빌미를 미국의 급격한 시장 하락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추세를 강하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올해 연말까지 놓고 보면 결국 유럽과 중국의 동반 그러한 주도 국가 지역 이런 것은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증시에게는 좀 긍정적인 기회일지 아니면 또 전체 글로벌 증시 약세로 좀 돌아설지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말씀 잘 주셨는데 세상에 돈이란 게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그나마 이제 무한정 나왔던 게 코로나 때 다들 재정 부양책 써서 빚내 갖고 다 뿌려줬는데 이제 그것들 가지고 대부분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 주식에 다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방향이 좀 바뀔 때가 됐다라고 느끼는 거고 또 요즘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걱정들 이제 R의 공포를 넘어서 S의 공포까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 추가적인 길게는 보면 향후 10년간 이제 소위 기대 수익률 자체가 한 자릿수 초중반 정도밖에 이제 안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 많이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한 그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자금이 일부만 빠져나와도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엄청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중국이 지금 그러한 수혜를 상당히 볼 수 있는 기회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
매월 소위 이제 그 글로벌 큰손들한테 질문을 네. 합니다. 네.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한 질문의 결과를 갖고 왔는데 올해 가장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시장을 어디로 보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지금 작년 12월, 올해 1월, 그다음에 2월 이게 이제 2월까지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3월 달 데이터가 나올 텐데 네. 보시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작년 12월에 대비해서 유로스톡스, 유로된 기대감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왜냐하면 독일이 돈을 많이 쓰겠다고 얘기했죠. 네. 예,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한 그 개헌 투표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유로스톡스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미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돈 많이 쓰면은 시장 경기는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진다는 걸 봤는데 유럽이 그 짠돌이었던 독일이 돈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유로스톡스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올라가고 아마 3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에 나올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대가 커진 게 홍콩 항생 지수다. 네. 특히 중국 본토는 투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근데 환내에 대한 노출이 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반면에 홍콩은 달러 페그가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항생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이전보다 많이 올랐다. 반면에 네. 최대 미국어 하면 기술주고 빅테크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나스닥의 기대감이 아까 빠르게 내려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투자하던 돈들이 일부 빠져나와서 유럽과 중국, 특히 이제 홍콩 지수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네.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화권 증시 하락 배경을 보자면 역시나 디플레이션 우려일 것 같은데요. 양회에서도 내수 진작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시진핑 3기 들어오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부동산 과열을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사실은 그래서 2021년 코로나 직후에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화랑을 갔는데 중국은 거꾸로 부동산 때려잡으면서 두 번째로 중국 내 빅테크 때려잡으면서 주가도 빠지고 부동산 가격은 더 빠지고 네. 이렇게 3년 내리 꽂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컸었는데 지난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 포함해서 3개년 연속으로 말씀 주셨던 소위 그 물가의 역성장 네.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은 불문가진 것 같은데 다만 확실한 거는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디플레이션 폭이 좀 줄어들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양회를 앞서서 리창 총리가 얘기한 것 이것이 이제 지금 월가에서는 트럼프 역설이라는 재밌는 단어로 좀 얘기되고 있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때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럽과 중국이 갖고 있던 고질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유럽은 네. 짠돌이 독일이 2009년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거고 네. 중국에서는 G2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인 저 나라가 저 사이즈면 소비를 키워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게으른 국민이거든요. 네. 정말 그건 대놓고 얘기합니다. 공식 네. 문서에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한테 돈 주는 걸 그렇게 굳고 싫어하는데 드디어 소비를 그 지금 정책 우선순위 최상단에 놨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네. 왜냐하면 지금 13년 차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30년 만에 중국의 재정 소위 적자의 한도 폭을 평균적으로는 3%로 막아놨었는데 올해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4%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네. 이거를 광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10%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국에서 풀리는 돈들이 상당 부분은 소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이러한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금리와 또 지준율을 인하하겠다라고 이런 부양 의지를 밝혔는데요. 향후 금리 정책 전망과 또 이에 따른 위안화 움직임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뭐 잘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중국은 환율이 사실상 인민은행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매일매일 고시를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외 환율하고 고시 환율의
차이를 보면서 흐름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은 지금 당장으로는 뭐 일각에서는 중국이 환율 전쟁할 거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정말로 최후에 쓸 카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한 레인지 안에서 안정적으로 조정을 하되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자체의 성장률이 떨어져 있으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미국 위안화가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급격한 약세로 가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양적 완화의 개념, 소위 통화 완화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부양책도 쓰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그 완화책 두 가지를 동시에 쓰면서 네. 소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분명 올해는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인 이구 환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소비주 투자 매력도는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뭐 당연히 이후로도 좋을 수밖에 없겠다. 돈이 풀리면 당연히 그렇게 갈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건데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라는 분이 자기 국민들을 참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 국민들도 정부를 못 믿어요. 그런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이 정도 사이즈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들 개인들이 저축을 과잉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돈이 좀 돌아야 뭔가 경기가 돌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난 3년간 나타났던 정말 악순환이었는데 결국 중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흐름이 조금 잡히고 있는 건데 그중에 특별히 또 지갑을 닫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들도 그렇지만 가계에서 그 소위 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70%나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70%고. 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다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제가 차트를 가장 최근 걸 업데이트해서 이제 갖고 와봤는데 블룸버그 자료인데 중국 신규 주택 가격 증가율이 전월 대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상당폭, 그러니까 지금 월별 기준으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라면 이것이 한 5%대 되긴 하는데. 확실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거의 안 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재정 부양책이 시장에 먹히고 있고 집값이 안정되면 그러면 아마도 네. 중국 소비자들도 지갑을 본격적으로 열 수 있는 준비는 그런 배경 그림은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 빅테크가 아직까지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밸류 측면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경제 둔화 속에서 좀 빅테크를 계속 믿어봐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중국의 연초 이후의 업종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정확히 우리가 3년 동안 미국에서 봤던 업종 흐름하고 똑같아요. 네. 결국은 미국이 그 사이에 돈을 풀고 네.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소비를 하고 이러면서 또 그 기업들의 무슨 가치도 빅테크들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선순환 구조를 하면서 쭉 올라왔을 때 1등, 2등이 뭐였냐면 소위 빅테크 기술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소위 그러니까 정보기술 업종.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재량 소비 업종이죠. 네. 예, 소위 경기 소비재.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양한 회사들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저 양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재미있는 것은 연초에 보시면 홍콩 업종별 지수의 1, 2등이 정확히 정보기술과 경기 소비재입니다. 결국은 돈을 풀면 저쪽 분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저 안에 중국의 빅테크들이 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 기업도 들어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를 따지면 플랫폼 기업들, 미국의 그러니까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거에 필적할 종목들이 저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런 쪽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그림.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봤던 돈을 풀었을 때 어느 업종이 갔느냐가 정확히
중국 홍콩 업종에서 지수에서도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는 네. 이것이 단기간에 꺾일 만한 추세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그 M7이 주가가 지금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의 밸류에이션이 비싼데 중국은 3년 동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좀 올라왔긴 했지만 미국보다 밸류에이션도 좀 상대적으로는 좀 낮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QQQ 투자하는 대신에 CQQQ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중국에 있는 QQQ를 투자하는 그런 지수에 대해서도 미국 투자자들이 조금씩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빅테크가 단기간에 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또 미국보다는 확실히 좀 밸류가 낮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소식도 있는데요. 6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벌써부터 개최지를 놓고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세 전쟁 해결에 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달리 중국은 그러니까 시진핑 재밌는 게 네. 트럼프 1기와 시진핑, 트럼프 2기와 시진핑 둘 다 막산대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다른 나라들은 좀 다 바뀌었는데 이름들이 네. 얼굴들이 바뀌었는데 지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정부는 생각보다는 트럼프 2기에 대한 준비가 꽤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네. 조용히 그러니까 미국이 아픈 데를 좀 찌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적어도 그 미국의 의도대로 정확히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중국이 시진핑이 거기에 응대할 거냐 그거는 여전히 좀 질문이 좀 필요하다. 퀘스천러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중국은 최대한 거꾸로 역으로 그 지금 이미 돈 쓰겠다고 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소비로 돌리겠다는 얘기는 수출이 좀 꺾여도 나는 견뎌낼 거야라고 얘기를 어나운스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6월 달에 관세 전쟁이 쉽게 끝날 그런 그 물꼬가 터여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또 결정적으로는 트럼프가 관세의 진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지금은 좀 마음들을 내려놓으시는 것 같은데 협상용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트럼프를 포함한 전체 지금 내각은 관세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될 거고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응들 그래서 유럽도 돈 쓰고 중국도 돈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거를 너무 그냥 결국은 관세는 다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짜시고 플랜을 짜시면 상당히 오히려 나중에 낭패 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트럼프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 이렇게 할 거고 100일 이후에는 조금 풀어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지금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 예, 뭐 조금만 더들 찾아보시면 스티브 미란이라는 지금 백악관 경제 그 자문 위원장 그분이 쓴 한 50여 페이지짜리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관세와 환율, 통화 시장 이걸 통해 갖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그 플랜이 이미 다 짜져 있어요. 아, 네. 예, 그 안에서 보면은 이것보다 더 심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일기 때처럼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트럼프가 지난주에 의회 때 얘기했잖아요. 노 페인 노 게인 이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가 지금 큰 걸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통은 감수해야 돼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관세 전쟁이 쉽게 안 끝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그런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6월 정상회담이 과연 성사가 될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시장 투자자들에게 지금 취해야 될 스탠스는 어떤 방향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히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건 큰 기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가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좀 뭐랄까 좀 집중화돼 있고 특정 지역에 좀 대표적으로 뭐 미국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뭐 상당히 또 특정 업종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종목 이렇게 이 몰빵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100% 막 예, 뭐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걸 뭐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걸린 거 막 쓰시고 그러는데 네. 상당히 지금부터는 위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 필요하고요. 이런 기술적으로 어쨌든 조정 국면에 왔다가 반등을 줄 때 포트폴리오를 좀 지역 다변화, 자산별 다변화, 업종 다변화를 좀 하면서 앞으로의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이 가능한 상당히 좀 분산돼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역, 나라, 뭐 업종별 다변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회가 끝난 후에 중화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내일도 또 게스트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내일 게스트 분은 고영경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원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